저번에 서술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주석적 서술 상황, 서술 상황과 1인칭 서술 상황, 그다음에 인물 시각적 서술 상황, 그렇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인물 주석적 서술 상황은 조금 전지전능적인 그런 관점에서 서술 상황을 또는 사건을 조망하면서 서술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석적 서술은 일반적으로 보고적 서술 형식을 취하고, 이 서술 형식 쪽에서 텍스트 서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주석을 하는 서술자 내레이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문학의 영화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서사 과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서술 시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나레이터는 서술자죠, 화자죠. 나레이터는 문학의 호구적 세계와 작가와 독자의 현실 세계의 경계선에 서 있는 자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인칭 서술 상황은 지토아지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1인칭 서술자는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요거 1인칭이라서는 자기가 이렇게 1인칭 서술자 자체가 이 중심으로 이 서술상을 전개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인칭 서술자는 체험, 관찰 또는 전해드린 것을 서술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체험, 관찰, 전해드린 것, 그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경우 주로 보고적 서술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며, 장면적 서술 형식은 종속적인 위치에 된다. 이것이 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장면적인 서술, 어떤 장면 서술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묘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종속적이다라고 하죠. 부차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물 시각적 서술 상황, the personal narration situation을 얘기합니다. 디페르소날의 에셀 시츄에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술자가 이에게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인물 시각적 서술자는 등장인물 뒤에 물러나서 서술자로서의 존재를 독자가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그러니까 서술자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뒤로 물러나서 사건의 흐름에 마치 뭐라 할까요? 자기가 관찰자처럼 그렇게 서술되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 독자는 자신이 무대에 올라가 있는 것과 같은 환영을 가지게 되며, 자신이 특정한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 텍스트의 세계를 관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환영을 그렇게 지니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사건에 개입돼서 참여하고 있지만은 서술하는 것 자체는 뒤에 물러나서 마치 앞에 나오는 그 사건 전개를 자기가 관찰하는 것처럼, 마치 관객이 연극을 보는 관객이 연극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서술 방법을 가장 즐겨 쓰는, 여기에 나오는 인물 시각적 서술 방법을 가장 즐겨 쓰는 작가는 프란츠 카프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카프카 작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 뭐가 있죠? 변신 이런 거 있죠. 변신 그다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편들도 굉장히 많고요. 만리장성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수영지에서 이런 것도 있고요. 아메리카도 있고, 심판, 성 이런 것도 있죠. 굉장히 많은데, 이런 작품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특정한 등장인물은 직접 서술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그의 의식 속에서 투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 상황은 서술의 보고 형식보다는 장면적 서술 형식이 우위를 점합니다. 이때는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 묘사가 굉장히 많아요. 장면 묘사가 많기 때문에 서술자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면적 서술상으로 묘사되는 사건이 독자의 상상의 세계로 이제 승화되는데, 이러한 것은 인물 시각적 서술, 이런 뜻이 나타나고 있는 인물 시각적 서술상은 직접성의 환상,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개입하는데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런 장면 묘사가, 서술 묘사가 펼쳐진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성의 환상, 이걸 표시하면은 die Illusion der Unmittelbarkeit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영화의 카메라 서술, 이거는 우리는 문학적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문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의 카메라 서술에 비슷하게 나타내는데 문학에도 주석적 서술이 나타나고 있죠. 문학에 보면 주석적 서술, 여기 보면 주관적 서술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조금 주관 서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여기 나오는 동일화적 근접성의 서술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석적 서술을 먼저 보면은 소설에서 3인칭의 서술자인 전지적 서술자와 유사하게 아까 주석적 서술 얘기했죠. 전지전능적인 서술 방식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화에서도 전지적인 서술자가 있습니다. 이 서술자는 외부 시각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서술될 것을 미리 모두 알고 있으며 전개될 서술 내용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배열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서술 방식은 이렇게 스스로 배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서술자를 얘기합니다. 관객은 컷이나 몽타주로 외부 시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가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 A Man with a Camera, 1929년 작품인데요. 여기서 러시아 구성주의 몽타주에 속하는 이러한 영화들은 대부분 다 이러한 주석적 서술, 전지전능적 서술이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카메라를 든 사나이에 보면은 카메라를 드는 사람에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연극의 극장에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카메라 든 사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화에 나오는 카메라맨이죠. 카메라맨이 자기가 그 어떤 영화를 위해서 자기가 찍고 싶은 것을 찍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 카메라를 든 사나이에서 관객이 보는 것은 카메라맨이 찍은 그러한 장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카메라맨이 자기의 그런 관점에서 완전히 주석적 관점에서 이렇게 막 그 대도시 러시아의 대도시를 찍은 것을 보게 하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하는데 구성주의 몽타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주석적인 서술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지적 서술자는 내부 시각을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관객은 화면 밖에서 내용을 서술하는 3인칭 서술자의 보이스오버. 보이스오버는 해설자에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이스오버는 자기가 보이스오버의 자체의 존재를 드러낼 수도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보이스오버를 설정하며 내적 독백이나 회상, 꿈, 환상 등을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숏 및 시퀀스의 삽입으로 카메라 서술의 내부 시각을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카메라 서술은 문학의 서술자와 동일한 것은 아니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주석적 서술은 카메라의 눈이 일반적으로 외부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물의 내면 상태를 자세히 묘사하는 문학의 서술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제일 큰 차이일 것 같아요. 문학에서는 인물의 내면적 서술을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 하지만 카메라는 시각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각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어떠한 인물의 내면적 상태를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내면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자세한 디테일한 것까지 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카메라의 서술이 내부 시각이 보여줄 때는 촬영 기술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촬영 기술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학적 서술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이렇게 전이가 될 때도 이런 관점이 조금 드러나기도 합니다.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이제 바뀔 때가 1927년도, 28년도에 이때 이제 유성영화가 등장함으로써 이 변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변화 과정이 이제 몇 년 걸리죠. 무성에서 유성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그때 변화 과정에서 유성 영화가 이런 어떤 배우의 그런 상태를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다 표현해 버리니까 대화로 표현해 버리니까 무성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영화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심리 상태, 무성 영화는 굉장히 그런 내면적인 심리 상태를 잘 묘사한 문학에는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유성 영화보다 훨씬 더 깊은 인간의 그 내면 상태를 묘사해 왔는데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묘사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평, 비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와 조금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관적인 카메라 서술을 볼까요? 주관적 카메라 서술은 일반적으로 1인칭 서술자로서 스스로 직접 행위 또는 사건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거는 앞에 나오는 우리가 문학에서 얘기할 때 1인칭 서술 상황과도 상당히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외부 시각은 서술자가 직접 체험하는 것에 한정되다. 이거는 문학적 관점에 같죠. 내부 시각은 1인칭 서술자가 사건에 직접 연관된 인물의 시각에 제한되어 있다. 외부 시각은 서술자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고 내부 시각은 1인칭 서술자가 사건에 직접 연관된 인물의 시각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메라 서술은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카메라가 어느 곳에 응시하는 등장인물을 보여주고 그 시선과 이어지는 장면을 계속 보여줄 때 주관적 서술 기법이 하나 예입니다. 형성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에 여러 가지 카메라 기법이 더해지면서 주관적 시점이 부각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외부를 밖을 보고 있어요. 어느 방에서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나가는 거 일일이 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보았던 지점 있잖아요. 그 지점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뭐 차를 타고 간다든지 어떤 사건이 또 전개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는 주관적 시점이 연속된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각은 관객의 직접 행동이나 사건에 연관된 등장인물의 시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카메라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달리슈드 외에 장면을 빠르게 전하는 기법인 스위스펜, 이거는 우리가 영화 기법의 그런 명칭들입니다. 또는 뭐 개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카메라 초점이 맞지 않게 흐리게 나타나고 있는 블러링 기법이 있죠. 블러라는 것은 흐리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흐리게 하는 그런 기법. 또는 out of focus, 포커스가 맞지 않게 하는 것. 이거 뭐 블러링하고 유사한 기법을 할 수 있죠. 또는 핸드헬드 카메라 흔들기, 다시 말하면 카메라 쉐이크라든지 카메라 블러 이런 기법들은 등은 카메라를 어깨나 허리에 매서 찍는 기법, 고정 화면을 일그리게 만드는 기법으로서 관객에게 주관적 시점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은 뭐 주관적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최초로 카메라를 허리에서 묶어서 찍은 그런 영화는 모르나우이 감독의 마지막 인간, The Last Man이라고 하는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가 해당됩니다. 제일 첫 장면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장면이 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장면에서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 장면을 쭉 보여주면 엘리베이터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엘리베이터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 내려오면서 어떤 정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관객들이 이미 그 앞에 나오는 정면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카메라를 허리에 찼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조금 일찍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거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 이런 해서 인천이란다. 상륙 작전이죠. 상륙 장면들은 카메라 쉐이킹이나 아웃 포커스를 사용한 주관적 서술의 예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노병이 그 묘지죠. 묘지에 이제 이렇게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묘지에 참배하러 가가지고 그 묘지에 갔으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런 전투 장면을 회상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눈을 통해서 카메라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쭉 보여주면서 갑자기 이제 전투 장면이 노르망디 상륙 전투 장면이 이제 전개되게 되겠죠. 그때 전투 장면을 보여주는데 뭐 카메라 쉐이킹이 엄청나게 심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흔들리면서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아웃 오브 포커스 장면이다. 이런 것들은 주관적 서술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카메라의 움직임은 현실을 주관적으로 또는 관객의 시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 움직임은 행동하는 인물과 위치를 바꿔서 그 인물의 시점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시점을 미장센을 통해서 나타나게 합니다. 관객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되게 되겠고요. 모르나의 표현주의 영화인 마지막 남자는 시작 시퀀스에서 주관적인 카메라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내려온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 가득 찬 호텔 로비에서 호텔 입구의 회전문에 이르는 이러한 장면들인 이러한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르나의 마지막 남자는 옛 체제, 도우맨의 카이저 수염과 유니폼으로 상징가 되는 옛 체제를 새로운 체제, 후임으로 온 젊은 도우맨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런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고통스러운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진보와 현대화에는 그 대가를 필요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남자라고 하는 것은 독일에서 구체제, 다시 말하면 프로이센 제국이죠. 빌레름 왕조가 지배하던 그 프로이센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체제, 다시 말하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공화국 체제가 시작한 그런 그 변화된 국가 체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호텔에 도우맨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의 모습이 이제 프로이센 제국의 그런 복장을 하고 이른바 카이저 수염, 황제가 길렀다는 카이저 수염이죠. 카이저 수염을 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것을 세대 교체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그 위치가 도우맨의 위치에서 낮은 화장실 그런 담당 관리 담당 그런 것이 자천돼 보여.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식사하는 뭐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위에는 호텔 위에는 아주 화려한 그 호텔 레스토랑에는 사람들이 아주 화려하게 먹는 장면하고 이 사람이 화장실에 자천되어서 자기가 거기서 먹는 눈물의 빵을 먹는 그런 거하고 대비되는 보여주고 있는 대비되는 모습을 이렇게 교차 몽타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라스리스라고 하는 이런 영화인데요. 이 자동차 도둑이죠. 자동차 도둑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뭐 경찰의 그런 수색 과정에서 이제 걸려서 포위되고 있는 그러니까 골목인데 경찰이 추격해서 도망가다가 경찰이 오니까 막 도망가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습니다. 총에 맞아가지고 이제 그 골목의 반대쪽 출구로 이렇게 달려가는데 흔들리는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실제 총에 맞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로는 라인드 베르너 파스핀드 작품의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을 들 수가 있습니다. The Marriage of Maria Brown. 이 앞부분에서 마리아 브라운이 전쟁에서 귀환하는 병사들을 역에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남편을 찾는 시퀀스에서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는 장면도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은 첫 장면이 결혼식 장면으로 그렇게 시작하죠. 어떤 두 남녀가 젊은 남녀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결혼식 도중에 이제 그 주례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축사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폭탄이 터졌대요. 이 전쟁이 시작이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해서 시작돼서 이제 주례를 뭐 하는지 마는지 마치고 이렇게 이제 도피하는 과정에 딱 하나의 종이 신부가 든 종이를 딱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결혼 신고서 그 독일이니까 독일어로 슈탐데스암트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신고서. 그러니까 폭탄이 터져가는 그 와중에서도 결혼 신고를 하러 가는 그런 장면을 잠깐 암시하는 결혼 신고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갓 결혼한 그런 부부의 남편이 이제 전쟁으로 이제 참전하게 되죠. 전쟁에 참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는 시기가 곧 뭐 금방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 마리아 브라운이라는 여자도 이제 그 역에 가서 다른 여자와 마찬가지로 역에 가서 자기 남편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많은 귀향 병사들이죠. 귀향 병사들 와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이렇게 재회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묘사되는데 마리아 브라운의 남편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응? 아무리 뭐 기다려도 뭐 계속 이게 장면을 여기서 기다리는 장면이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샌드위치맨처럼 여기다가 자기의 남편의 일상 이런 걸 쭉 이렇게 앞뒤로 그 당시 여자들이 대충 다 그랬습니다. 앞뒤로 써가지고 사진도 넣고 어떤 사람이 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 아느냐고. 당신은 어느 전선에서 왔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도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한 상태죠. 포기를 한 상태에서 여자가 이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거기서 여기 나오는 전쟁에서 기여하는 병사들 여기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남편을 찾는, 자기 남편이 어디 있는지 막 찾는 가운데서 이 마리아 브라운의 그 심적인 동료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보여주듯이 이렇게 카메라가 막 흔들리는 장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는 변혁의 인터뷰 같은 영화에서 커피슬 빠지면서 보여주고 있는 트래킹 숏, 트래킹 숏부터 이에 해당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2000년대 영화인데요. 영화는 영화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의 자기 반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 영화죠. 주제는 사랑. 영화 속에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감독의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 인터뷰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또한 1인칭 서술자의 보이스오버를 통해서 특수한 시점의 주관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독일 뉴저맨 시네마의 감독 폴커 브라운의 영화인 폴커 브라운의 영화 양철봉의 앞부분에서 1인칭 서술자가 화면 밖에서 해설자로서 출산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 시퀀스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1인칭 서술자가 보이스오버 역할, 해설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철봉의 오스카 라세르트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 3살의 성장이 멈춰서 더 이상 자라나진 않죠. 키는 작은데 나이는 한 30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니고 이제 성인이죠. 성인이 자기 그런 얘기랑 출생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건 소설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앞부분에 자기 성장 과정이랄까요?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출산 과정을 자기가 그 어머니 몸에서 나오는 출산 과정을 외부에서 자기가 보면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주관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스오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경우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뿐만 아니라 주석적 소설 방식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내러티브도 주관적 소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지 야스지로, 그 다음에 여기는 미소구치 겐지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감독인 아키라 구로사와 요 3대 감독이 일본의 대표하는 감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아키라 구로사와 흑택명이죠. 구로사와 라쇼몽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1950 작품이 있습니다. 산적이 사무라이와 그 아내를 상대로 저지른 사건을 추리극 형식으로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네 가지로 변형시켜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주관적 소설 방식에 속합니다. 한 사건을 네 가지의 그런 사건의 유형으로 한 사건을 네 가지 그런 소설 유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화로서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처음의 영화입니다. 소위 우리가 요즘 디지털 시대에 얘기하고 있는 하이퍼텍스트 기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1997년인가요? 롤란은 독일의 롤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도 이 영화가 유사하게 한 사건을 이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한 사건을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네 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각각 서술자의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그 사격을 목격한 그 서술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주관적 서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양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서술만 다양하게 보이는 내러티브도 주관적 서술에 속한다. 이런 걸 우리는 하이퍼 필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유형을 지금 주관적 서술 여러 가지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엔틴 타란티노의 펄 픽션이라고 하는 영화죠. 1994년 영국 감독인 가이 리치의 록스타 앤 투 스모킹 배럴즈라고 하는 것과 스네치라고 하는 것도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감독이 톰 티크백 조금 전에 얘기했던 롤라 론이 줄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전개되는 것도 주관적 시각으로 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들처럼 텍스트로서의 영화를 다양하게 읽게 하는 주관적 소설 방식은 관객에게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객은 전지전능적인 그런 관객이 되게 됩니다. 이외에 일기 소설이나 서간책 문학처럼 1인칭 화자가 등장하는 일기 형식의 영화도 주관적 카메라 시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르포르타지 형식의 기록 영화는 주관적 카메라 시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일기 소설 같은 거는 뭐 서한책 소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가끔 문학에는 제법 많이 있죠. 하여튼 영화에도 일기 영화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런 형식으로 나누어지는 영화. 예를 들면은 빔 벤더스의 도쿄가 1985년도의 영화인데 이런 영화에서는 일기 형식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날을 세어가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런 날을 이렇게 제시해가면서 영화를 서술해가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기 형식의 영화인데 일기 형식의 영화는 자기 주관적인 사건 이런 체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 소설의 그런 시점으로 이루어졌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캠코더를 이용해서 흔들리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 미러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블레어 위치죠. 블레어 위치라고 하는 이런 영화인데 또는 매트 리버스죠. 레트러스의 크로와 필드 같은 이런 영화의 도입부는 주관적 카메라 시점을 자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어 위치는 형식은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다큐멘터리 아니죠. 아닌데 이제 형식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떠한 몇 명의 영화 학도입니다. 영화 학도가 블레어 위치는 이제 산 이름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좀 이렇게 좀 마운틴 이름이죠. 산 이름인데 그게 동네 사람들은 그게 가면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영화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다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겪는 아주 호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블레어 위치라는 영화가 되겠는데 그게 이제 주로 호러는 자기 주관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에서 나타나는 것이 형식은 다큐멘터리지만 주관적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는 주관적이 아니죠. 객관적 시점을 보통 선호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이런 신빙성의 코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을 보여주지만은 이것은 주관적인 소위 말해서 다큐멘터리의 그런 하나의 변형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특수한 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 디스플레이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이버 공간을 여행하는 영화의 경우에 이런 시점의 주관적 카메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이 러너드 감독의 로머맨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시간도 없고 어떤 시간의 제약이나 장소의 제약이 없죠. 이렇게 무한대의 시간, 무한대의 그런 공간, 다시 말하면 비역사적 또는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조의 방법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포스트 히스토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인데 거기서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인물의 시점은 주관적 시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머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로머맨 잔디 깎는 이런 사람인데 자기 이웃집에 이렇게 사이버 공간 연구자가 있었어요. 연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이버 공간을 이제 연구를 하다가 자기 이웃집에 있는 이 사람은 뭐 잔디깡을 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그런 연구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 한번 사이버 공간을 내가 연구하면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절심은 뭐뭐 그러다가 몇 번 제의를 하니까 그게 동의를 하고 사이버 공간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점점 더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돼서 몇 번 하다가 점점 더 발달된 그런 어떤 연구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여기에 더 이상 나오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잔디 깎는 사람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신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그 접속 과정에서 그 앞에 회로 과정에서 잘못이 이상이 생겨서 폭파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영화를 보여준 것이 로머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서 동의를 하자 접근성의 서술이 있는데요. 이것은 카메라의 주관적 서술과 1인칭의 주관 서술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고 서로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주관적 서술과 여기 나오는 그 주석적 서술이 혼합돼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미디어의 서술 능력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카메라의 주석적 서술이 약화되면은
인물은 관객은 인물과 동일한 주관적 서술에 참여하면서 김정각에 휩싸이게 되고요. 카메라의 그런 주관적 서술이 끝나고 다시 주석적 서술로 되돌아와도 관객은 이전에 형성된 주관적 서술과의 동일화된 근접성에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점에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영화에 있어서, 그런 서술 과정에 있어서, 영화의 서술 과정에 있어서 한 관객은 자기가 봤던 그런 어떤 시점이 다른 것을 바뀌더라도 이전에 봤던 시점에 어느 정도는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바뀐 것처럼 관객이 그렇게 빨리빨리 제작자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도한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빨리 변화되지 않는 이런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동일화된 근접성의 서술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시점 연구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카메라 기법에 대한 몽타주의 사용으로 장면 시계를 확대하여 축소로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의 지속성이나 이 지속의 단절 또는 몽타주 내러티브 기능, 이것은 다음 시간에 그렇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만.